오늘 하루는 어떻게 지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책 속에서 여행하는 아이디 구름여행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여행할 글읽기는 책 제목 라틴어 수업 지은이 한동일 한국인 최초 동아시아 최초의 바티칸 대법원 로타 로마나 변호사. 로타 로마나가 설립된 이래 700년 역사상 930번째로 선서한 변호인이다. 2001년 로마 유학길에 올라 교황 창립 라테나노 대학교에서 2003년 교회 법학 석사학위를 최우등으로 수료했으며 2004년 동대학원에서 교회 법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과 로마를 오가며 이탈리아 법무법인에서 일했었고 서강대학교에서 라틴어 강의를 맡아 진행했다. 그의 라틴어 강의는 타 학교 학생과 교수들, 일반인들까지 청강하러 찾아오는 등 최고의 명강의로 평가받은 바 있다. 로타 로마나의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유럽의 역사만큼이나 오랜 역사를 가진 교회법을 깊이 있게 이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유럽인이 아니면 구사하기 힘들다는 라틴어는 물론 기타 유럽어를 잘 구사해야 하며 라틴어로 진행되는 사법연수원 3년 과정을 수료해야 한다. 이 모든 과정을 마쳤다고 해도 변호사 자격시험 합격 비율은 5에서 6%에 불과하다. 현재는 연세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와 법무대학원에서 유럽법의 기원에 대해 강의하고 있으며 번역 및 집필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카르페 라티노 종합편, 유럽법의 기원, 교회의 제3법, 그래도 꿈꿀 권리 등을 짓고 동방 카톨릭교회 교부들의 성경 주의 로마서, 교회 법률 용어 사전 등을 우리말로 옮겼다. 프롤로그를 먼저 읽어보겠어요. 라틴어 수업은 내가 2010년 2학기부터 2016년 1학기까지 서강대학교에서 강의를 했던 초급, 중급 라틴어 수업 내용들을 정리한 것이다. 사실 2010년 로마에서 10년간의 공부를 마치고 귀국했을 때는 잠시 쉬었다 돌아갈 생각이었는데 우연히 대학교에서 라틴어에 대해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새로운 경험이라고 생각해 흔쾌히 결정했지만 그때만 해도 그렇게 오래 강의하게 될지 몰랐다. 수업 첫날 24명의 학생이 강의실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고마운 마음에 찬찬히 학생들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는데 그러면서도 내심 이 친구들이 라틴어에 얼마나 관심이 있을까 반신반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학생들은 의외로 수업을 참 열심히 들었다. 그 모습에 나도 매일 열심히 강의를 준비했다. 강사라는 직업은 정말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과 다르지 않다. 며칠 꼬박 준비를 해도 1시간 강의를 하면 끝이었으니까. 그래서 늘 바쁜 날들이었고 한 학기가 어떻게 흘러갔는지도 모르게 지나갔다. 새 학기가 시작되고 개강하기 전에 귀국할 생각으로 로마에서 일을 보고 있는데 메일함을 열어보고 깜짝 놀랐다. 수강을 허락해 달라는 학생들의 메일이 밀려 들어와 있었다. 그렇게 두 번째 학기에는 67명의 학생들이 라틴어 수업을 들었고 이후부터는 매 학기 2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이 수업을 들었다. 서강대학교를 넘어 연세대, 이화여대, 심지어 학생이 아닌 일반 청강생을 포함해 학점 교류가 안 되는 서울 시내 다른 학교의 학생들까지 찾아오기 시작했다. 강의실은 늘 만원이었다. 수업이 끝나면 학생들은 감사합니다라며 인사했지만 정말 고마운 사람은 오히려 나였다. 세네카의 도덕에 관한 편지에는 사람은 가르치며 배운다라는 말이 있다. 딱 나를 향한 말이었다. 이는 마치 줄탁동시라는 화두와 관련된 깨우침과도 같았다. 어미닭과 병아리가 안팎에서 동시에 알을 쪼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다. 안에서 껍질을 쪼아 깨려는 병아리는 깨달음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는 수행자요. 어미닭은 수행자에게 깨우침의 방법을 일러주는 스승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때 어미닭은 새끼가 알을 깨고 나오는데 작은 도움만 줄 뿐 결국 알을 깨고 나오는 것은 병아리 자신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병아리만이 아니라 어미닭 역시 배우고 깨닫는 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
나 역시 수업을 통해 많이 배웠다. 여전히 내 안에 남아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아픔들을 되새겨 보았고 그 내용을 거르고 다듬어 학생들과 나누고자 했다. 그 과정에서 내가 학생들을 위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학생들에게 위로받았다. 그래서 그들은 내게 늘 고마운 존재이다. 그런데 이 수업이 2015년 10월 엄보은 기자에 의해 사람 풍경 비베호다의 신부님의 라틴어 청춘을 깨우다라는 제목의 기사로 한 신문에 실리게 되었다. 그 여러 언론사에서 취재 요청이 왔고 많은 출판사들이 연락해 왔다. 그렇게 얼떨결에 그래도 꿈꿀 권리를 출판하게 되었던 것처럼 지금 이 책 역시 생각지도 못하게 출간을 약속하고 말았다. 하지만 고백하자면 오랜 세월 공부하는 일에 적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학문의 근간이 되는 일이 늘 우선이었기에 이런 글은 늘 관심받기였다. 무엇보다 낯설고 어색하다. 그럼에도 약속은 늘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원고를 쓰기도 전에 서강대학교에서 진행하던 라틴어 강의를 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2016년 1학기를 끝으로 강의를 그만두었다. 그리고 다른 작업들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고 올봄에 들어서야 지난 5년간의 강의를 글로 옮기는 작업을 시작했다. 책을 내기로 약속했던 것이 2015년이었으니 여기까지 오는데 꼬박 2년이 걸린 셈이다. 관심밖의 일이라 생각했으나 막상 글을 쓰면서 학생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었는지 다시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 좋았다. 다만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이 많았는데 이번에도 학생들의 덕을 보았다. 매 학기 강의가 끝나면 강의 내용을 요약 정리해서 파일로 보내주는 학생들이 꼭 한두 명 있었다. 그중 박영환 군과 이은하 양의 수업 노트는 글의 줄기를 잡아가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이 거친 초고를 제자들에게 보내니 각자 자신만의 느낌을 담아 진솔한 글을 써서 보내왔다. 아울러 책 속 도표의 작성은 김민정 양의 도움이 컸다. 또한 무엇보다 이렇게 글을 쓸 용기가 생겼던 것은 독자들 덕분이다. 종종 내 책의 독자들이 글을 보내주는데 그 글들은 나를 벅찬 감동에 적게 만든다. 다른 책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책은 나에게 또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다. 하나의 매듭을 짓고 새로운 문으로 향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 읽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해질지 어떤 의미로 남을지 모르겠지만 부족한 나의 글이 어느 한 사람에게라도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You always be my blue Valent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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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어버린 나의 색은 blue 파랗게 멍이 든 my heart. 몇 번 이곳 도시 나 여린 너 lipstick 이건 such a bad love. We fight, we sigh and stop 이렇게 타오르다 한순간에 식어가. Rewind, rewind, rewind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서로를 찾아. 깊게 새긴 상처 빛은 red blood 부서진 forever I can see it now. Can you see it now? 우린 마치 broken glass underground 돌이킬 수 없다 해도 we can figure it out. If this love is over 다시 뛰어들어 난 이 사랑은 colder I keep the fire lit mine. You always be my blue Valentine. You always be my blue Valentine. 식어도 타오르는 얼음 속 불빛 아무것도 없이 뻗어버린 중 hot and icy but I like it. It's all you, it's all you. 바뀐 맘에 weather 몰려온 cloud we're the one together I can feel it now. Can you feel it now? 롤러코스터처럼 우린 정신없이 흔들려도 돌아갈 걸 알아 so it doesn't matter. You might be my endgame. Take out all the worst pain. You might be. If this love is over 다시 뛰어들어 난 이 사랑은 colder I keep the fire lit mine. You always be my blue
나랑 이런 rules 나지는 않길 Cause it's you If this love is over 다시 뛰어들어 난 이상한 colder I'll keep the fire burning You always be my blue Always be my blue You always be my blue I'm falling over and over and over You're getting colder and colder and colder Blue Valentine 내 안의 유치함. 죽은 신의 사회라는 영화를 기억하는가? 까르페 디엠이라는 대사로 유명하다. 오늘에 집중하고 현재를 살라는 의미의 라틴어인데 여기저기 많이 인용되고 있어 영화를 보지 않은 사람들도 이 말은 알고 있다. 그런데 다음의 사실은 영화를 본 사람들이라도 잘 모를 거다. 영화 속에서 한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데 그가 자살하기 전까지 스트레스를 받으며 지겹도록 외우던 것이 바로 라틴어 동사 변화라는 사실이다. 얼마 전 텔레비전 시사 프로그램 썰전에서 유시민 작가와 전원책 변호사의 대화 중에도 라틴어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두 사람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기승전결 라틴어는 어렵다는 것이었다. 영화 검은 사제들에서 부제 역할을 맡았던 강로원 씨도 한 인터뷰에서 영화 속에 등장하는 라틴어를 배우다 트라우마가 생길 것 같았다고 했다. 나도 대학교에서 라틴어 강의를 할 당시에 학기 시작할 때마다 학생들에게 이야기하곤 했다. 아직 늦지 않았으니 수강 취소를 해도 된다고 했다. 실제로 라틴어는 공부하기 어려운 언어이다. 지금은 쓰이지 않는 언어이기도 하고. 하지만 라틴어는 지금도 우리 생활 곳곳에서 만날 수 있다. 유비쿼터스, 비전, 아우디, 에쿠스, 아쿠아, 스텔라 등과 같이 익숙한 말들 모두 라틴어이거나 라틴어에서 온 말들이다. 대학이나 기업이 표방하는 모토 중에도 라틴어로 된 것이 많다. 아마도 라틴어로 말한 것은 무엇이든 고상해 보인다라는 생각 때문인 것 같다. 하지만 모두가 같은 생각을 했던 것 같지는 않다. 고대 로마의 정치가이자 저술가로 라틴어의 대가로 불리는 키케로가 한 말이다. 그는 더 나아가 지긋지긋한 라틴 문학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그의 말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라틴어가 공용어였던 로마 제국에서조차 이 언어를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 모르는 것에서 오는 두려움이나 편견은 그때에도 있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그 당시에는 로마 제국의 확장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라틴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라틴어에 대한 문맹률이 높았다. 즉 라틴어를 잘 익히지 못했다는 이야기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제국의 공용어인 라틴어를 왜 잘 배우지 못했을까? 무엇보다 라틴어는 문법이 굉장히 복잡하다. 명령법, 부정법, 분사, 동명사, 목적 분사를 뺀 대략의 능동태만 해도 60여 가지가 넘는다. 동사의 다양한 어미 변화는 물론이고 수동태의 어미 변화는 더 복잡하다. 그런 까닭에 사람들은 지레 겁먹고 공부의 가식적인 성과를 보기도 전에 이미 질려버린다. 하지만 이 고비들을 잘 넘기고 복잡한 문법 체계를 익히고 나면 확실히 공부하는 훈련이 된다. 어렵고 미묘한 문제와 마주해도 별로 힘들게 느껴지지 않는다. 신기한 일이다. 오래 해보면 깨닫게 되겠지만 라틴어 공부는 평범한 두뇌를 공부에 최적화된 두뇌로 활성화시키고 사고 체계를 넓혀준다. 우리가 천재라고 알고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처음부터 뛰어난 두뇌의 소유자는 아니었다. 그는 36세 라틴어를 독학으로 공부하기 시작했는데 이탈리아어로 번역되지 않는 문학, 철학, 역사, 고전을 읽기 위해서였다. 인문학을 통해 자신의 두뇌를 새롭게 바꾸고 싶어 했다. 다빈치는 타고난 천재들의 사고를 따라가지 못해 애를 먹었지만 포기하지 않았고 인문학 고전들을 라틴어 원전으로 읽으면서 묻혀있던 천재성을 발휘할 수 있었다. 또한 라틴어는 몹시 조직적이고 수학적인 언어이다. 동사 하나의 변화가 160여 개에 달한다. 명사 하나만 봐도 혹격을 제외하고 단수, 복수가 각각 1격에서 5격까지 5가지로 변한다.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의 형태도 명사의 성, 수, 격에 맞게 다 일치해야 한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이다. 이런 언어를 훈련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암기하는 방법, 공부에 대한 접근법이 자기 나름대로 생긴다. 사고의 책장이 마련되어 어떤 칸에 어떤 책을 꽂을지 체계가 생기는 것과 같다. 이것이 바로 라틴어 공부의 진면목이자 라틴어로 쓰인 것들이 심오하고 고상해 보일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이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했으니 동사 하나의 활용표를 직접 보는 게 좋겠다. 오른쪽은 동사의 변화표이다. 라틴어는 규칙 동사만 해도 제1 활용에서 제4 활용 동사까지 4가지 유형이 있고 여기에 또 다른 규칙 동사인 타령 동사도 제1 활용에서 제4 활용까지 4가지 유형이 있다. 타령 동사가 끝나고 나면 반타령 동사가 있고 그 다음에야 비로소 불규칙 동사가 나온다. 엄청 복잡하다. 어쩌면 공부할 엄두가 나지 않는 게 당연해 보인다. 하지만 유럽을 비롯한 서양의 교육 문화에서 라틴어 학습은 오늘날에도 중요하게 강조되고 있다. 예를 들며 이탈리아에서는 대부분의 유럽 국가와 마찬가지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할 때 학생과 학부모는 우리나라로 치면 인문계 및 자연계 학교인 일반 고등학교와 실업계인 기술 고등학교 중 어디에 진학할지 결정해야 한다. 그리고 각 분야에 따라 이수 내용과 학과목이 현격히 달라지는데 그 가운데 한 과목이 바로 라틴어이다. 라틴어는 인문계 고등학교를 진학한 학생들만 공부하고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이 주로 대학에 진학한다.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수능 시험의 일종인 마투리타라는 고등학교 졸업시험을 치러야 한다. 이 시험을 통과해야만 학생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했다는 졸업장, 디플로마를 받게 된다. 그런데 이 디플로마를 받기가 무척 까다롭다. 내가 기억하기로 디플로마를 받기 위해서는 이틀 동안 시험을 치르고 한 번의 면접을 치러야만 한다. 그중 첫째 날 첫 번째로 치러야 하는 과목이 고전어 능력으로 라틴어와 그리스어에 대한 실력을 평가한다. 이때 고사장에는 확인받은 라틴어 사전과 그리스어 사전, 필기구만을 지참할 수 있다. 그 다음 날엔 우리나라 시험과 비슷한 과목의 시험을 보고 결국 라틴어를 잘하지 않고서는 대학에 진학하기가 어렵다는 말이다. 그런 의미에서 라틴어는 유럽의 고등학생들에게 그저 죽은 과거의 언어가 아니라 우리의 수능 영어나 국어에 해당할 정도로 비중이 높은 과목인 것이다. 그런 까닭에 서점에 가보면 교재 코너에 진열된 다양한 라틴어 학습서들을 볼 수 있다. 고등학교 졸업시험인 마투리타를 통과하면 의대를 제외하고 어느 대학, 어느 학과든 원하는 곳에 자유롭게 지원할 수 있다. 단 의대만은 수학 능력을 고려하여 고등학교 졸업시험의 상위 2%의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다. 그렇다고 학생들이 무턱대고 명문 대학에 진학하지는 않는다. 정확히 말하면 진학할 수가 없다. 졸업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대학 입학과 동시에 졸업이 보장되는 한국의 대학과 달리 유럽의 대학은 각 국가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졸업이 보장되지 않는다. 이탈리아의 경우는 입학한 학생의 28% 정도가 대학을 졸업하고 독일은 이보다 더 낮은 수치인 18% 정도가 졸업을 한다. 이런 이유로 해외에서 중고등학교를 다닌 교포 학생들 중 일부는 유럽의 대학에 진학하는 대신 한국의 대학에 입학하기도 한다. 그래서 내가 강의했던 라틴어 수업을 듣는 교포 학생들에게는 한국에서 대학 생활을 하는 만큼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해 주기를 당부하기도 했다. 나는 2010년 2학기부터 2016년 1학기까지 서강대학교에서 라틴어 강의를 진행했다. 처음에는 실생활에 별 소용도 없고 어렵기만 한 라틴어 수업을 학생들이 과연 좋아할까 염려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많은 학생들이 나의 강의에 뜨겁게 호응해 주었다. 신촌의 인근 대학교 학생들은 물론이고 학점 교류가 되지 않는 학교의 학생들도 청강을 하러 올 정도였다. 그렇게 인기가 좋으니 오히려 그런 반응이 잘 이해되지 않았고 라틴어 수업을 왜 이렇게 좋아하는지 의문이 들었다. 그런데 나중에야 그 이유를 알았다. 학생들은 이 강의를 단순히 라틴어 수업이 아니라 종합 인문 수업에 가깝게 느꼈던 것이다. 강의에서 라틴어뿐만 아니라 라틴어를 모어로 가진 많은 나라들의 역사, 문화, 법 등을 비롯해 그로부터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들을 총체적으로 다루다 보니
그렇게 느끼는 모양이었다. 사실 외국어를 빨리 익히는 방법 중 하나는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에 호기심과 애정을 갖는 것이다. 좋아하면 더 빨리 잘할 수 있다. 나 역시 라틴어를 공부할 때 유럽 사회의 학문과 문화의 다채로운 면모를 발견하면서 왕성한 지적 호기심을 해소해 나갈 수 있었고 그 큰 기쁨을 느꼈다. 라틴 문학이나 라틴어와 연관된 학문을 한다면 라틴어의 문법을 철저히 공부해야 하지만 교양 수준으로 배우는 학생들까지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나의 수업의 궁극적인 목표도 라틴어 실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라틴어에 대한 흥미를 심어주고 라틴어를 통해 사고체계의 틀을 만들어주는 데 있었다. 한마디로 학생들의 머릿속에 책장을 하나씩 만들어주는 것이 수업의 지향점이었다. 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강의실을 빽빽하게 메운 학생들의 긴장된 표정이 아직도 또렷하게 기억난다. 학생들의 표정에서 이 수업을 신청한 것이 잘못된 선택은 아니었을까 하는 불안감이 묻어났다. 그래서 첫 수업에서는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 학생들에게 물어본다. 왜 라틴어 수업을 들으려고 하느냐고. 그러면 선배가 이 수업을 듣고 좋았다고 해서요. 라틴어는 유럽어의 모어인데 우리나라에서는 배울 곳이 흔치 않아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어요. 있어 보이려고요. 등 저마다 제각각의 이유를 이야기한다. 그 중에서도 있어 보이려고요 라는 대답을 듣고는 나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다. 실제로 맞는 말이기도 하다. 누군가가 라틴어를 좀 안다고 하면 그 사람이 좀 남달라 보일 것 같지 않나? 만일 외국인 친구가 대화 중에 한국어를 논어를 인용한다면 어떻겠는가? 그 친구가 달리 보이지 않을까? 실제로 나의 수업을 듣고 해외로 유학 간 학생들이 비슷한 경험담을 들려주기도 했다. 한국 대학에서 라틴어 수업을 들었다고 얘기하면 현지 학생들이 놀랍다는 반응을 보인다고 한다. 외국인 유학생이 우리말 고어를 배우는 것과 마찬가지인 셈이다. 매 학기 초 이렇게 학생들에게 라틴어 공부를 왜 하는지 묻고 답을 들었던 것을 생각하다 보면 문득 공부는 어디에서 무엇에서부터 시작하는가라는 질문을 해보게 된다. 앞선 대답들처럼 대부분의 학생들이 라틴어 강의를 선택하는 데는 그리 엄청난 계획이나 원대한 포부가 있진 않다. 나의 경우에도 어린 시절에 왜 외국어 공부에 관심을 가지게 됐는지 돌아보면 그 이유가 대단하지 않았다. 오히려 유치했다. 나는 중학교 시절에 공부를 잘하고 싶었다. 어느 날 동네에 있는 중학교의 서울에 있는 학교의 수를 헤아려 보니 나의 위치가 정말 별것이 아니었다. 심지어 유럽, 미국 등 전 세계의 학교는 얼마나 많았겠는가. 학생은 어린 마음에 내 경쟁 상대는 여기에 있지 않고 해외에 있다고 생각했다. 오히려 반 친구들, 한국의 학생들은 나와 같이 공부하는 동료라고 여겼고 지금 생각해보면 우습지만 그땐 정말 진심이었다. 그래서 외국 학생들과 경쟁하려면 영어를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다른 친구들이 잡서를 볼 때 나는 성문, 기초영어, 성문, 종합영어를 공부하기 시작했다. 당연히 중간 기말고사 성적은 좋지 않았다. 시험 성적을 잘 받으려면 자습서를 봐야 했으니까. 하지만 내가 원했던 건 단순히 시험 성적만은 아니었다. 그래서 매번 시험 결과에 실망하면서도 외국어 공부를 그만두지 않았다. 대학교에 가서도 시간 단위로 라틴어, 영어, 독일어, 이탈리아를 공부했다. 물론 이때에도 큰 성과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엄청 좌절하고 스스로를 루저라 생각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훗날 로마에 유학을 가서야 꽃을 피우게 된다. 여러분도 기억해보라. 어린 시절 공부를 열심히 했던 데는 부모님의 칭찬을 듣고 싶어서 혹은 다른 친구에게 지고 싶지 않아서와 같은 이유들이 있었을 것이다. 뭐 대단한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니다. 그게 어른이 된 지금이라고 다를까? 무언가를 배우기 시작하는 데는 그리 거창한 이유가 필요 없다는 생각을 해본다. 있어 보이려고, 젠치하려고 시작하면 좀 어떨까? 수많은 위대한 일의 최초 동기는 작은 데서 시작한다. 지금 전 세계 수억 의 사람들이 보는 유튜브 역시 처음에는 그저 재미있는 영상 클립을 사람들과 공유하고 싶다는 바람에서 시작됐다고 한다. 처음부터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거시적인 목표를 향해 달려온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
삶의 긴 여정 중에 한 부분인 학문의 지난한 과정은 어쩌면 칭찬받고 싶은, 젠치하고 싶은 그 유치함에서 시작되는지도 모른다. 소위 배움의 시작은 있지만 끝은 없다고 한다. 라틴어뿐 아니라 그 어떤 것을 공부하든 공부가 즐겁기만 할 수는 없다. 누군가에게는 아예 즐겁지 않은 것일 수도 있고, 그런데 뭔가 거창한 목적마저 있어야 한다면 시작하기 전부터 숨이 막힐지도 모른다. 그러니 만일 여러분이 뭔가에 관심이 생기고 공부해보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내가 왜 그것에 관심을 가지게 됐는지, 왜 배워볼까 하는 마음이 들었는지 한번 들여다보자. 그 다음 내 안의 유치함을 발견했다면 그것을 비난하거나 부끄러워하기보다 그것이 앞으로 무엇이 될까, 끝내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상상해보는 건 어떨까. 지치고 힘든 과정에서 오히려 또 다른 동기부여가 되어주지 않을까. 그러니 이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그 마음이 그저 그런 유치함이 아니라 위대한 유치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란다. They say the holy water's watered down, and this town's lost its faith. Our colors will fade eventually, so if our time is running out, day after day, we'll make the mundane our masterpiece. Oh my, oh my love. I take one look at you, you're taking me out of the ordinary. You're laying me down till we're dead and buried on the edge of your knife, staying drunk on your vibe. The angels up in the clouds are jealous knowing we found something so wild. We're the ordinary. You got me kissing the ground. We're your sanctuary. Shatter me with your touch. Oh Lord, return me to dust. The angels up in the clouds are jealous knowing we found hopeless hallelujah on this side of heaven's gate. Oh my life, how do ya breathe and take my breath away? At your altar I will pray. You're the sculptor, I'm the clay. Oh my, you're taking me out of the ordinary. I want you laying me down so we're dead and buried on the edge of your knife, staying drunk on your vine. The angels up in the clouds are jealous knowing we found something so the ordinary. You got me kissing the ground, the sanctuary. Shatter me with your touch. Oh Lord, return me to dust. The angels up in the clouds are jealous knowing we found something so heavenly, higher than ecstasy. Whenever you're next to me, oh my, what was in black and white until I saw your light. I thought you had to die to find something so out of the ordinary. How are you laying me down to a dead and buried on the edge of your knife, staying drunk on your vine. The angels up in the clouds are jealous knowing we found something so out of the ordinary. You got me kissing the ground, the sanctuary. Shatter me with your touch. Oh Lord, return me to dust. The angels up in the clouds are jealous knowing we found. 매 학기 첫 수업 시간에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학생들이 왜 라틴어 수업을 듣는지에 대해 듣고 나서 수업의 궁극적 목표를 설명한다. 잠깐 언급하기도 했지만 단순히 언어적 도구로서 라틴어를 공부하고 문헌의 해독력을 높이고 유창하게 라틴어를 구사하는 것이 수업의 목적이 아니다.
그래서 나는 라틴어의 단순한 암기를 지향한다. 사실 언어 공부를 비롯해서 대학에서 학문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양적으로 늘리는 것이 아니라 틀을 만드는 작업이다. 학문을 하는 틀이자 인간과 세상을 보는 틀을 세우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향후 자신에게 필요한 지식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알고 그것을 빼서 쓸 수 있도록 지식을 분류해 꽂을 책장을 만드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나의 수업이 지향하는 지점이다. 그러므로 라틴어 동사 활용표를 달달 외울 필요가 없다. 자신의 의도를 라틴어로 표현하려고 할 때 어떤 단어를 찾아 문법에 맞게 쓸 것인지 그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수업 첫날에는 칠판에 다음과 같은 문장을 쓴다. 그리고 이 문장을 해석하기 전에 문장에 쓰인 단어를 본다. 이와 비슷한 영어 단어들이 있는데 무엇인지 상상이 되는가? 일단 프리마와 스콜라는 연상이 가능할 듯하다. 프리마, 스콜라, 스콜라는 스쿨. 그럼 그 다음에 알바와 에스트는 무엇과 비슷할까? 계속 상상해보지만 뭔가 알 듯 말 듯 여전히 희미한 안개 속에서 있는 것과 같다. 학생들과 수업을 할 때에도 미리 답을 알려주는 대신 이처럼 생각해 보게 한다. 조급함을 내려놓고 알고 있는 영어 단어와 상당히 비슷한 점이 많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한다. 영어 따로 라틴어 따로가 아니라 종합적으로 연결시켜 보라고 한다. 그래서 저 문장이 무슨 뜻이냐고 조금만 더 기다려준다. 이런 식으로 학생들의 머릿속에 책장을 마련하는 작업은 이 책장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성찰로 나아간다. 사실 그것이 수업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여기까지 설명을 하고 중간고사 과제부터 내준다. 더 메아비타를 A4 한 장 분량으로 적어내는 것이 과제이다. 더 메아비타는 나의 인생에 대하여라는 뜻이다. 그런데 몇몇 학생들은 이 과제에 대해 어느 시기에 어떤 이야기를 써야 하는지 묻곤 한다. 과거의 이야기를 써야 할지 꿈꾸는 미래에 대해 써야 할지 모르겠다고. 자신의 인생에 대해 쓴다는 게 그저 막막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과제의 목적은 그 질문 자체에 있다. 바로 과거의 나, 현재의 나, 그리고 미래의 나와 조우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내는 것이니까. 어느 시기의 어떤 이야기를 쓸지는 오직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다. 나의 대답을 들은 학생들은 한숨을 쉬지만 그 친구들에게 소리쳐 놀리테 티메레라고 응원한다. 이 말은 두려워 말라는 뜻이다. 이렇게 중간고사 과제에 대해 이야기를 마치면 다시 처음 문장으로 돌아간다. 프리마 스콜라 알바에스토. 이 문장을 직역하자면 첫 수업은 희다인데 그것은 곧 첫 수업은 휴강이다 라는 뜻이다. 사실 이 말은 로마 시대 교사가 학생들에게 수업 첫날 하는 말이다. 이 시대의 학교는 로마 후기까지 공립기관도 의무 교육기관도 아니었다. 로마인의 교육은 중세의 교육보다 더 단순해서 라틴어와 그리스어를 언어와 문화 차원에서 가르쳤다. 내친 김에 잠시 로마 시대의 학제에 대해서 살펴볼까 한다. 일단 로마의 초등학교는 루두스 파르부름 프레로rum이라고 하여 어린아이들의 학교라고 불렀다. 만 7세가 된 아이들이 등록할 수 있었고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읽기, 쓰기, 속기, 산수 등을 가르쳤다. 중학교는 문학학교라는 의미의 리테라룸 루두스라고 해서 만 11세가 된 남자아이만 다닐 수 있었다. 중학교의 문법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그리스어와 라틴어, 고전 읽기, 역사, 지리, 천문학과 물리학을 가르쳤다. 고등학교는 순수 문학 학교라는 의미의 인제누아룸, 리테라룸, 루두스라고 했고 웅변술 선생님이 웅변과 수사학을 가르쳤다. 476년 서로마 제국의 멸망으로 황립학교들이 문을 닫자 곧 로마 카톨릭 교회가 공교육을 관장하게 되는데 교회가 관장한 학교의 종류는 크게 성당 부속학교, 주교자 부속학교,
부속학교, 수도원 학교, 궁정학교들이다. 성당 부속학교는 초등교육을 위한 것으로 443년 이탈리아에서 열린 공의회에서 사제들에게 성당 주변의 어린이들에게 교육의 편의를 제공하라고 명령한 것에서 시작했고, 전래음악, 읽기와 쓰기, 기초적인 셈을 가르쳤다. 이 학교들은 제도권 내의 교육기관은 아니지만 529년 프랑스 바종 공의회에서도 사제들에게 영혼의 구원을 위해 이탈리아의 관습에 따라 어린이들에게 교육을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주교자 부설학교는 오늘날로 치면 신학교에 해당하는 곳이다. 처음에는 사제 지망생을 위한 학교였으나 점차 일반인들에게도 개방되었는데 531년 톨레도 공의회는 모든 교구의 주교자 부설학교의 설립을 규정했다. 학생들은 18세가 되면 주교나 사제 앞에서 성직 생활을 할지 결혼 생활을 할지 여부를 선택해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 학교의 감독은 교장이라는 이름으로 주교가 위임할 수 있었고, 주교자 부설학교는 소학교, 대학교로 구분되었다. 이곳에서는 3가지 과목, 문법, 수사학, 논리학과, 4가지 과목, 음악, 수학, 기하학, 천문학, 성경과 사목신학을 가르쳤다. 수도원 학교는 중세시대 공교육의 가장 대표적인 기관이다. 이 가운데 서구 유럽에서 중세 교육을 담당했던 대표적인 수도회로 베네딕토 수도회와 도미니코 수도회가 잘 알려져 있다. 수도원 학교는 원래 자기 수도회의 수도자들을 양성하기 위해 설립되었지만 이후에 일반인들에게도 개방되었다. 하지만 수도자들과 일반인들이 함께 공부하지는 않았고, 수도자들을 위한 내부 학교와 외부인들을 위한 학교가 따로 구분되어 있었다. 수도원 학교에서 3과 과목들을 중점적으로 가르쳤는데, 이러한 전통과 영향으로 영미권 국가에는 오늘날에도 이러한 수도회들이 운영하는 명문 사립학교가 많았다. 마지막으로 궁정학교는 수도원 학교와 마찬가지로 조직됐고, 샤를 마니오 황제의 시대에는 군주와 귀족의 자녀들을 위한 학교였다. 샤를 마니오는 성당 부속학교, 주교자 부설학교와 수도원 학교의 재정립과 발전을 위해 많은 칙령을 반포하기도 했다. 그런데 이 모든 학교의 첫날 수업에서 대부분의 교사들은 프리마 스콜라 알바 에스토라고 말한다. 나 역시 그 선생님들을 따라 이 문장에 대해 해석을 마치고 나면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해준다. 자, 이제 라틴어 교재와 중간고사 과제물에 대한 설명도 모두 마쳤으니 프리마 스콜라 알바 에스트입니다. 그러면 학생들은 보통 이해가 안 된다는 표정으로 몰등히 나를 쳐다본다. 다시 한번 수업이 끝났습니다. 첫날 수업은 이걸로 휴강입니다. 라고 확실히 말해주면 그제야 얼굴이 환하게 바뀐다. 그리고 신나게 강의실 밖으로 나가며 한마디씩 한다. 역시 명강의야. 사실 첫 수업에 긴장을 풀고 교재와 중간고사 프리마 스콜라 알바 에스토에 대해 설명하고 나면 20분을 넘기지 않는다. 한 강의의 수업 시간이 1시간 15분인데 엄청 일찍 마치는 셈이다. 역시 강의는 짧아야 좋은가 본다. 서강대학교에서 수업을 할 때 간혹 청강하러 오는 동료 교수님들이나 일반인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학부생들이었던 데 비해 지금 강의하고 있는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과 법학대학원의 학생들은 대부분 나이가 많다. 하지만 이분들 역시 첫 수업에서 내가 프리마 스콜라 알바 에스트라고 말하면 학부생만큼은 아니더라도 기쁜 표정을 하고 강의실 밖으로 나가면서 말한다. 거봐, 역시 명강의야. 수업이 예상 밖으로 일찍 끝날 때의 기쁨은 나이와 상관이 없는 것 같다. 하지만 프리마 스콜라 알바 에스트라는 선언 뒤에 이 이야기를 덧붙인다. 사실 내가 한 학기 동안 함께 공부를 할 학생들에게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여기에 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도 이 이야기를 끝으로 이번 강의를 마치려고 한다. 프리마 스콜라 알바 에스트. 첫 수업은 휴강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는 평소와 달리 잉여 시간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은 여러분에게 그냥 주는 시간이 아닙니다. 생각지도 않게 생긴 이 시간 동안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운동장으로 나가 봄 기운에 흩날리는 아지랑이를 보는 것입니다.
봄날의 아지랑이는 강한 햇살을 받은 지면으로부터 투명한 불꽃처럼 아른아른 피어오르기 때문에 웬만큼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아지랑이는 라틴어로 네불라라고 합니다. 그 뜻은 보잘것없는 사람, 허풍쟁이란 뜻의 네불로라는 명사와 안개 낀, 희미한 뜻하는 형용사 네불로수스에서 파생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라틴어 네불라에는 아지랑이라는 말 뜻 이외에도 보잘것없는 것, 그런 마음 상태를 나타내는 오리무중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지랑이를 뜻하는 라틴어 네불라는 인도 유럽어에서 작은 구름을 뜻하는 네부에로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이것을 그리스어가 네필레로 차용하고 다시 라틴어가 그리스어를 네불라로 수용한 것입니다. 이 단어만 해도 그 유래를 따라가다 보면 참으로 긴 시간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봄날의 아지랑이처럼 불꽃처럼 피어오르는 기운을 보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지랑이라는 단어가 억겁의 시간 속에서 형성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며 쉽게 포기하지 말고 시시때때로 그렇게 우리 마음을 보아야 합니다. 자, 이제 이 봄날의 아지랑이를 보러 운동장으로 나가십시오. 공부한다는 것,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마음속의 아지랑이를 보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원래 의미하는 대로 보잘것없는 것, 허풍과 같은 마음의 현상도 들여다보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힘들기는 하지만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 마음의 운동장에는 어떤 아지랑이가 피어오르고 있습니까? Talk to me, talk to me. Talk to me, talk to me. Looks like we're making up for lost time. Need you to spell it out for me. Bossa Nova on all night. It's like a type of alchemy. Introduce me to your best friend. I can come slide right in. A satellite ain't even that far. I kinda wonder where you are. Already know I can leave it alone. You're on my mind. Already gave you the time and the place, so don't be shy. Just come be the man I need. Tell me you got something to give. I want it. I kinda like it when you call me wonderful. Whatever the type of talk it is, come on then. I gotta know you're meant to be the man I need. Talk to me, talk to me, talk to me, talk to me. Be the man that I need, baby. Talk to me, be the man that I need, need. Talk to me, be the man that I need, baby. Talk to me, be the man, man. I'd like to think you feel the same way, but I can't tell with you sometimes. So baby, let's get on the same page. Stop making me read between the lines. Already know I can leave it alone. You're on my mind. Already gave you the time and the place, so don't be shy. Just come be the man I need. Tell me you got something to give. I want it. I kinda like it when you call me wonderful. Whatever the type of talk it is, come on then. I gotta know you're meant to be the man I need. Talk to 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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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lk to me. Be the man that I need, baby. Talk to me, be the man that I need, need. Talk to me, be the man that I need, baby. Talk to me, be the man, man. 라틴어의 고상함.
지난 시간 운동장에 나가 아주랑이를 보고 오라고 말씀드렸는데 대학교에서 강의할 때도 학생들에게 무엇을 보았느냐고 물으면 서로 눈치만 볼 뿐 자신 있게 대답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그도 그럴 것이 200명이 넘는 학생들 앞에서 무엇을 봤다고 말하는 게 쉽지는 않을 테니까. 어쩌면 처음부터 답하기 힘든 걸 물어본 나의 탓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것은 그냥 허투루 물어본 것이 아니다.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라는 답을 이끌어내기 위한 질문이다.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라는 이 문장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거의 모든 서구어의 부정부사와 관련이 있다. 서구어의 no, none, ni, nein 등의 부정부사는 고대 인도 유럽어의 부정을 뜻하는 개념, 밤에 흐르는 물의 모호함에서 나왔다. 상고시대에는 깜깜한 밤을 밝은 바다의 움직임이 끝나고 어두운 바닷물이 땅으로 흘러와 생기는 현상으로 이해했다. 그래서 고대인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밤에 뭘 봤니? 라고 물으면 물만 보았다라고 대답했다. 물만 보았다라는 대답은 결국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표현이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인도 유럽어의 물을 상징하는 나라는 음소에서 아니다라는 부정부사 너, 난이 유래한 것이다. 고대 이집트의 상형 문자에도 아니라는 부정은 인도 유럽어처럼 밤에 흐르는 물을 상징하는 표시로 나타냈고 이후 산스크리트어의 부정부사 나가 그리스어의 네가 되고 라틴어의 네, 난이라는 부정부사가 된 것이다. 오늘날 거의 모든 유럽어의 모 언어로 알고 있는 라틴어는 세계 언어 분포상 인도 유럽어계에 속한다. 이 사실을 말하면 대부분 학생들의 눈이 다시 한번 휘둥그레진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라틴어가 직접적으로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독일어, 포르투갈어, 루마니아어 등의 영향을 주었고 영어에도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반면 라틴어가 아시아어라고 생각될 수 있는 인도 유럽어계에 속한다는 것은 잘 알지 못한다. 학생들이 놀라는 것도 그런 이유에서일 것이다. 실제로 라틴어는 인도 유럽어의 영향을 받았고 그 중에서도 그리스어, 켈트어, 고대 게르만어와 더불어 서구어를 형성하는 이탈리아어군의 영향을 받은 언어에 해당한다. 그럼 인도 유럽어란 무엇일까? 인도 유럽어는 북인도 근동 유럽 전 지역에 전파되어 있는 언어군을 가리키는 말이다. 특히 18에서 19세기에 이루어진 역사 비교 언어학에 따라서 언어의 형태만이 아니라 의미 구조에 있어서도 단일한 공통 조어에서 파생되었으리라는 것이 가정하에 붙여진 이름이다. 현재는 산스크리트어, 히타이트어, 그리스어, 라틴어, 켈트어, 고대 게르만어 등을 비교 연구하여 상고 인도 유럽어를 어휘별로 복원하는 데 성공해 사전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가령 로마법에서 법을 가리키는 용어 유스만 봐도 이러한 상관관계를 짐작할 수 있다. 언어적으로 라틴어 유스는 그리스 신 가운데 하나인 제우스 파테르를 라틴어 유피테르, 파테르로 옮긴 것인데 우리에게 라틴어의 유피테르는 주피터라는 영어식 표기가 더 익숙하지만 원래 산스크리트어 야우스피타르에서 유래된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고대 산스크리트어가 라틴어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었을까? 역사적으로 상고시대의 인도와 유럽 지역의 유라시아 스텝 지역에서 유입된 유목민족에게 정복당했는데 이 때문에 유목민족의 대대적인 이주가 있었고 아시아와 유럽의 여러 지역에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 이는 동시에 종교와 법률, 언어적인 측면에서도 큰 변화를 가져온다. 서구 사회에서 시작된 법이라는 용어도 그 어원은 종교적인 것에 기초를 두고 있고 그 원천은 우리가 흔히 죽은 언어라고 생각하는 산스크리트어로 거슬러 올라간다. 산스크리트어의 영향은 인도를 중심으로 서쪽으로만 향한 것은 아니었다. 동쪽으로 우리나라 언어에까지 영향을 주었다고 한다. 가령 엄마라는 말을 분석해보면 거의 모든 언어의 엄마를 뜻하는 단어에 마가 음가가 들어간다. 지금 다들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고 있을 텐데 영어의 mother, 프랑스어의 마망, 스페인어의 마마, 일본의 마마, 중국어의 마마
등만 봐도 그렇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다. 고대인들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한계와 척도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개념을 나타내기 위해 인도 유럽어는 자음, 응가를 선택했다. M이라는 응가에서 물질, 척도라는 용어가 나왔고 인간 생명의 자연적 범주와 관계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엄마라는 말이 파생됐다. 산스크리트어의 미트르, 그리스의 마테르, 라틴어의 마테르라는 말은 모두 여기에서 유래했다. 인도의 산스크리트어는 비단 언어 영역에만 영향을 준 것이 아니다. 2001년 로마 유학 중에 법 철학 수업을 들었는데 이 수업의 다고스티노 교수님은 이 분야의 대가로 피타고라스라는 인물에 대해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아우구스티누스의 저서 신국론을 인용해 이야기했다. 우리가 사용하는 철학이라는 말 자체가 피타고라스에서 유래했다면서 그 배경을 설명해 줬다. 피타고라스 이전 시대에는 칭송받는 삶을 살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 보이는 사람들을 현자라고 했다. 그런데 피타고라스는 자신을 뭐라고 부르겠느냐는 질문을 받았을 때 철학자, 다시 말해 지혜를 궁구하는 사람 혹은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답했다. 왜냐하면 스스로를 현자로 자처하는 것은 극히 불손하다고 여겼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 유럽의 문화의 출발이 그리스, 로마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특히 6세기 철학자 피타고라스의 사상은 플라톤에게도 깊은 영향을 주었고 플라톤의 사상은 스토아 철학에도 깊은 영향을 주었다. 그런데 피타고라스의 사상 역시 이집트와 페르시아를 통해 전해진 인도 사상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상당히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서양 철학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인물인 플라톤이나 익히 들어봤을 스토아 철학이 결국은 인도 사상에 맞닿아 있다니. 오늘날 현대 세계가 서구 중심으로 지배되고 있지만 인류 역사에서 그 시기는 불과 얼마 되지 않았고 이 또한 지나가는 역사의 한순간이라는 걸 새삼스레 다시 느낄 수 있었다. 그럼에도 라틴어는 여러 상징성을 지닌 언어이다. 로마 제국의 확장과 더불어 제국의 공용어로 자리 잡았을 뿐 아니라 제국의 패망 이후에도 여전히 유럽 사회의 학술과 외교 전반에서 쓰이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행정과 법률 체계를 그대로 물려받은 카톨릭 교회의 공식 언어이기도 하다. 이렇게 서구의 중심 언어로 언제나 공부할 것만 같은 라틴어에 금이 가기 시작한 건 마르틴 루터에 앞서 로마 카톨릭 교회를 강하게 비판한 인물들이 등장하면서부터였다. 이 시기에 이르면 라틴어로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 고상해 보인다라는 말은 이미 지나간 유행어가 되고 난 다음이다. 여기에 맞선 사람이 15세기 이탈리아의 순수 인문학자이자 수사학자, 교육가인 라우텐티우스 발라이다. 그는 라틴어에 정통한 이탈리아 저술가로 라틴어의 쇠퇴는 정확한 라틴어 지식의 결하에서 시작된다고 믿었다. 또한 유럽 사회의 신구교 간의 논쟁도 같은 언어를 구사하면서도 다른 것을 생각하는 소통의 문제 때문이라고 여겼다. 그는 언어를 똑바로 사용하는 것이 소통과 문화의 변형을 위한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생각했고 이런 생각을 바탕으로 라틴어의 고상함에 대하여라는 책을 쓴다. 그는 이 책에서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올바른 방법이 모든 표현의 기초가 되고 그것이 참다운 지적 체계를 형성한다고 말한다. 이를 위해 라틴어 사용의 지향점과 그간 잘못 사용되어 왔던 라틴어 문법을 정리하고 소통의 중요한 도구로서 언어의 고상함에 대해 설파한다. 이 지점에서 생각해보자. 바로 소통에 대한 부분인데 소통의 문제는 오늘날에 우리도 많이 겪고 있다. 회사나 가정에서 크고 작은 관계 속에서 자주 마주친다. 발라는 이 문제를 푸는 열쇠로 라틴어를 이야기한다. 라틴어가 가지고 있는 특성 중에서 상대를 존중하고 인정하는 측면이 있다. 우리가 종종 존댓말의 범주 안에서 사용하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말은 법률적 표현이고 더 들어가 보면 라틴어에서 나온 표현이다. 하지 마라, 주의해라 와 같은 명령형이 아니라 행동의 주체인 상대방을 존중하고 있다. 나는 외국에서 생활하면서 한국어가 참 거칠다고 느낀다. 연장자는 나이 어린 사람을 쉽게 하대한다. 혹은 나이보다도 계급에 따라 말의 태도가 달라진다.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언어 사용이 당연히 여겨지는데 이런 언어 태도에 불쾌했던 적이 꽤 있다. 아마 다들 비슷한 경험이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그에 비해 라틴어는 기본적으로 상대가 누구든지 간에 내려다보지 않는다. 수평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 로마가 스페인을 정복하고 북아프리카를 정복해 식민지로 삼았지만 스페인이나 북아프리카 사람들은 로마에 지배당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실제로 로마는 식민지 출신의 사람들 중 우수한 인재들을 사회 전반에 기용했고 이들은 로마 제국의 경영, 경제, 군사 분야에 참여할 수 있었다. 언어는 사고의 틀이다.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 수평성을 가지고 있는 라틴어가 로마인들의 사고와 태도의 근간이 되었을 것이다. Scalper, here come the roses. This is a hot spot. 숨쉬듯 찾는 이 밥상. 등골이 된넌 fall in love. 참을 수 없는 말. 우린 in the kitchen. Cooking it up, what you craving? 나의 멋대로 사센. And now the world's gone mad. You don't need to think too much. 쉽고 듣고 맛보고 즐기다 가면 돼. 깊이 스며들어 in your mouth. Guilty pleasure never kill a pretty shopper. 이빨 삭힌 스파게티 150리 뻔 아페티 그냥 포개 어차피 이래라 이래 머리 속인 seraphim Bad bitch in between your teeth 그냥 포개 어차피 이래라 이래 이래 이래라 이래 Yeah, this is the sweet spot. Head up the scene is the big shot. Chef choice, no 위한 킥. Yeah, you lost in the sauce. No turning back. 취할 거야 밤새 기울여 절로. 난 빈자는 믿고 이제 빈자는 걸로. 좋은 게 좋은 거지 좋다는 게 왜 뭐 느껴봐. 어서 걷기 말고 break. Snap it up like a cat. 내 김치 보리는 여전히 priceless. Whatever I'm cooking 다 같이 어떤 코스든 원한 말아주는 shaker. 내가 네 취향 드라마 주인공이고 또 숨도 명이고 고칼로리 해쇼크. 모든 주대를 홀리는 타로는 의미의 나로 이제 가에서 바로 Yeah, this is a hot spot. Don't give a fuck, 니가 뭐라던. 스포부션 맛이 좋아. 필요 없어, 3-star. Yeah, 말로만 hate it. 어디 가서 너의 diet. 난 몰래 쓱하는 의미. You better stop lying. Don't care what you talk about. 오늘도 제발로 달려온 건 나잖아. 깊이 스며들어 in your mouth. 진짜 사랑인지 아닌지 곱씹어봐. 이빨 삭힌 스파게티 150리 뻔 아파티 그냥 포개 어차피 이래라 이래 머리 속인 seraphim Bad bitch in between your teeth 그냥 포개 어차피 이래라 이래 이래라 이래 책 제목 라틴어 수업 지은이 한동일. 오늘 글읽기 여행은 어땠나요? 다른 날에 또 다른 구름 여행을 기대하며 이제 몽글몽글 뭉게구름에서 내려오겠습니다. 저는 북캐릭터 구름 여행이었습니다.